안녕하십니까. SK증권 리서치센터 윤원태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ESG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ESG와 관련된 다양한 화두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ESG라는 그 내용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ESG 관련돼서 많은 논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ESG와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부터 ESG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ESG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ESG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의 약자가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 이것이 ES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 대기의 수증기는 7%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대기에 있는 구름 속에서 수분이 7%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늘어난 대기의 수증기는 비가 한번 내릴 때 더 많은 강수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르면 초대형 강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초대형 강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다시 가뭄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의 의미는 반대로 생각하면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고,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해변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일반 부동산 대비해서 한 7% 가까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IPCC에 따르면은 지금의 온도 변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지구의 온난화가 금세기 말에는 3도씨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씨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우림지대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된다면 지구의 우림지대가 파괴가 되고 산소가 부족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구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이제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런 입장에서 기업들은 다 같이 움직임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ESG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ESG가 최근에 이제 화두로 떠올랐는데,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ESG가 강조되어 왔고 계속해서 ESG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2020년 전까지만 보면은 ESG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2020년 이후 들어서면서부터 ESG가 강조되었고 관심도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에 대한 이런 관심도는 기업과 투자업계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기업 CEO들의 신년사에는 대부분 ESG 경영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ESG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오고 있고 SK그룹에 대한 ESG 경영을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산운용업계의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경우에 레리 핑크 회장은 앞으로 화석연료의 매출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ESG 관련 투자를 10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기업의 ESG 경영과 투자업계에 있어서는 ESG 투자가 현실적으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고, 사실상 투자 이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착한 기업이라는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기업, 오뚜기를 예로 들려고 하는데요. 과연 착한 기업이 왜 착한 기업인가? 그러면은 착한 기업이라는 의미와 ESG라는 의미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착한 기업이라는 오뚜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미 문 대통령님도 오뚜기에 대해서 가뚜기라고 표현할 만큼 착한 기업이라고 인정을 했고, 오뚜기가 왜 착한 기업인지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대부분 99%입니다. 고용에 대해서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선대에 걸쳐서부터 계속해서 자선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성신납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자신의 맡은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품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라면이라는 이 상품 자체가 서민들의 물가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10년간 라면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착한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 오뚜기라는 기업이 그렇다면 ESG는 어떤 등급을 받고 있을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 따르면 오뚜기는 B+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등급은 S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총 7개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B+ 등급은 거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됩니다. 결국 오뚜기라는 기업은 ESG 등급으로 보자면 평균보다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데 항목별로 보더라도 환경 등급은 B+, 사회 등급은 A, 지배구조 등급은 B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오뚜기가 결국에는 대부분 정규직 비율 99%, 그 다음에 선행, 품질 개선, 라면 가격 동결, 대부분이 사회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지배구조나 환경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으면서 오뚜기의 ESG 등급은 B+ 등급을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 반대로 착한 투자라고 하는 그 착한 투자와 ESG 투자는 뭐가 다르냐? 앞으로 ESG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SG를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ESG 투자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ESG 투자라는 부분은 2006년 UN의 책임 투자 원칙에서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ESG 투자라고 하면 무엇이냐? 환경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게 ESG 투자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ESG 투자와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 SRI 투자와 조금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 SRI라고 하는 부분은 연기금에서 대부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에서는 왜 사회적 책임 투자 SRI를 강조를 하느냐? 연기금,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연금 자산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난 자산을 미래에 다시 연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해당 기업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기금들은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중시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 투자 SRI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연기금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우선 수익률을 앞서서 우선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먼저 중시를 합니다. 그 이후 이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ESG는 그럼 뭐가 다른 것이냐? ESG의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조를 하지만 동시에 수익률도 추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ESG와 SRI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노동부에서도 ESG 투자는 SRI에서 파생이 됐지만 최적의 투자 성과를 강조하는 성관주의 의무를 최우선시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ESG와 SRI 투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ESG가 조금 더 수익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ESG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지속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을 했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생태계의 보존과 미래 세대에 필요한 자원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장을 이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태계에 있어서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달가슴곰이 될 것 같은데요. 반달가슴곰이 이미 멸종을 했고 이 멸종된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미 15년간 지금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더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지속 가능성과 ESG의 차이는 뭐냐? 지속 가능성은 보시게 되면 환경과 사회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에서 G가 빠진 형태의 환경과 사회를 강조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경제성을 부여해서 지속 가능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ESG는 환경과 사회를 강조하지만 거기에는
지배구조 또는 거버넌스까지 강조를 한다라는 점이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속가능 투자, 책임 투자, ESG 투자를 대부분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하겠지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각각의 조금의 차이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ESG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ESG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연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기업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 이전 산업화 시대에서는 기업의 최고 덕목은 이윤 창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이익 극대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주주자본주의였습니다. 주주자본주의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주자본주의에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변하고 있냐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면 과거에는 주주가 최우선 덕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의 책임이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책임에만 중시를 했었는데 점점 사회가 진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윤리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선적인 책임까지 지는 이런 기업의 책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개념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걸 이제 CSR이라고 부릅니다. CSR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 소극적인 자세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덕목이 CSR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겠지만 그거를 더 넘어서서 잘 지킨다고 해서 뭐 칭찬을 해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교가 됐을 때 ESG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좀 더 CSR보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나서서 더 열심히 사회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ES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CSR과 ESG를 비교하자면 CSR은 소극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ESG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R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미 1990년대에 나왔던 개념이고 ESG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약 15년 뒤 좀 더 진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CSR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ESG라는 덕목을 가지고 더 기업에 강조를 하고 기업도 ESG라는 항목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근 이 ESG 시장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외를 통틀어서 한 8가지 정도의 그 동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공통적으로 국내에 모두 ESG 정보 공개를 최근에 가장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까지 ESG 정보 공개의 자율 공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자율 공시가 아니라 의무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ESG의 정보를 자율로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없다면 공시의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럽 지역에서는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공시를 하되 비교 가능한 지표를 가지고 공시를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ESG 정보 공시에 있어서는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표준화도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에서부터 6번, 거의 7번까지는 대부분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의 경우에도 탄소 국경세 도입, 그리고 플라스틱 규제 도입, 그리고 뭐 생물 다양성을 둘러싼 프레임워크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했지만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거래 제도 등등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또는 스튜어드십과 주주 행동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앞서서 말씀드린 SRI 투자, 사회적 책임을 투자를 하는데 각자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기준 하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지금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라는 항목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면서 ESG 항목을 추가해서 ESG라는 투자 환경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라는 투자 환경이 올해부터는 더 빠르게,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더 빠르고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이든 정부의 취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취임 전부터 공약을 통해서 ESG를 강조해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당선된 이후에도 ESG와 관련돼서 2조 원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시 재가입을 하면서 ESG를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고 있고 이 부분도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ESG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방향도 ESG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고 ESG 시장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ESG가 더 빠르게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회적 책임 투자에 가입하는 기관들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 투자는 UNPRI라고 하는 그 기구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UNPRI라고 하는 기구의 가입 기간이 점점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 이 UNPRI라고 하는 기구의 6대 원칙에는 ESG라고 하는 부분이 원칙 중 3개나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ESG와 관련된 투자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게 한국 스튜어디십 코드가 있는데 한국 스튜어디십 코드에도 최근에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 스튜어디십 코드에는 올해 말 정도에는 금융당국에서 ESG라는 항목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ESG라는 항목을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ESG 금융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ESG 관련 금융시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ESG 관련된 금융시장은 빠르게 금융자산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관련 투자 자산도 계속해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펀드 규모가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ESG, ETF 자산 규모 자체도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SG 관련 투자 자산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ESG 투자가 더 빠르게 확대될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국내 연기금이 ESG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연금 총 자산 규모가 85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855조 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ESG 투자를 강조하고 있고요. 작년 말 국민연금 이사장님께서는 2022년까지 국민연금 자산, 그러니까 책임 투자 적용 자산군 중에 전체 자산의 50%까지 ESG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분야에 있어서도 채권 국내 직접 운용 자산의 30% 그리고 위탁 운용 자산 전체에 대해서 ESG 투자를 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모두 ESG 투자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위탁 자산 운용을 맡고 있는 운용사들이 위탁 운용 자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ESG라는 항목을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ESG 관련 펀드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ESG 자산 자체가 계속해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SG 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ESG 투자 방법에는 크게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7가지 중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이 3가지 정도가 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는 방법인데 투자 전략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네거티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유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탈석탄입니다.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미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발표를 했지만 탈석탄, 그러니까 석탄 관련 자금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이런 부분이 국내의 경우에는 삼성금융그룹에서도 탈석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ESG 투자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와 반대되는 게 이제 포지티브 전략입니다. 포지티브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ESG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ESG 평가가 우수하거나 우수한 섹터, 친환경적인 섹터에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과거에는 포지티브 전략이 비중이 많이 낮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전략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ESG 통합 전략이라는 방법인데요. 기업들이 ESG를 투자한다고 할 때 개별 기업단에서 보게 된다면은 환경을 더 잘하는지 아니면은 사회적 그 환경이 더 좋은지 또는 거버넌스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느 기업을 투자할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그래서 투자를 할 때 ESG를 각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뭐 100점 기준으로 해서 또는 A, B, C에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내게 되고 이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ESG 통합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ESG 통합 방식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이 ESG 통합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ESG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평가 방법론을 가지고 평가를 할지 또는 어떤 평가사의 ESG 평가를 반영을 할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SG 채권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대부분 투자의 의미는 주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주식은 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또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ESG 채권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채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ESG 채권이라 하면 무엇이냐? ESG 말 그대로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채권은 특수목적 채권이기 때문에 조달 자금을 가지고 ESG, 딱 이 사업에만 자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금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SG 채권에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그리고 지속가능 채권으로 나뉘는데 이름만 보면 알 수 있게 녹색 채권의 경우에는 환경에 투자를 하는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채권의 경우에는 사회에 투자하는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지속가능 채권입니다. 지속가능 채권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상은 뭐 우리가 ESG에 지는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뜻하는데 그러면은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가능 채권이라고 함의 의미는 뭐냐면은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채권으로 100억을 조달할 경우에 환경을 위해서 50억을 사용하고 그 다음 사회적인 그 자금을 위해서 50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속가능 채권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환경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녹색 채권으로 발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사회를 위해서 전액을 사용한다 그러면 사회적 채권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채권이 최근에 이제 ESG 채권이라고 해서 많은 국내의 경우에도 발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G 채권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ESG 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ESG 채권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ESG 채권 종류별로 발행 현황을 보게 되면 ESG라는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 환경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최초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녹색 채권의 발행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적 채권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근에는 사회적 채권 발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국내의 경우에도 사회적 채권 발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사회적 채권보다는 녹색 채권이 2021년 들어서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ESG 관련 투자 이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ESG가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논쟁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언론이나 아니면 보고서에 따르면은 ESG가 마치 마법의 샘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이 ESG 경영을 할 경우에는 마치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고 ESG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기관 또는 많은 보고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과연 이게 유의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투자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ESG 금융 생태계 구성의 그 차트를 보시면은 ESG 구성에는 발행자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투자자 이렇게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 중개 고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평가 기관입니다. 평가 기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선은 ESG 평가 등급이 나와야 그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게 되고 지수가 산출하게 되면 뭐 ETF나 펀드를 투자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등급을 가지고 등급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급, 가장 중요한 게 ESG 등급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ESG 등급을 산정하는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글로벌 대형사를 보더라도 MSCI, 블룸버그, 톰슨 로이터, 로베코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만 이 정도이고 국제신평사들의 경우에도 무디스, S&P, 피치가 이미 ESG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평가사들이 계속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지배구조연구원, 대신경제연구원, 서스틴베스트 등이 ESG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ESG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 모델이나 결과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룰이 없다는 겁니다. 룰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입되는 투입 변수도 다 제각각이고 투입 변수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결과도 결국에는 제각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ESG 금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ESG 평가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톰슨 로이터와 MSCI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각각 ESG 평가를 하는 평가 요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톰슨 로이터의 경우에는 지표를 186개의 지표를 반영을 합니다. MSCI는 34개 그리고 블룸버그는 120개 이상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각각 지표가 보시면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투입 평가 요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투자 기관들은 자체적인 ESG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 기관의 결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가 다 제각각일 경우에 평가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스무딩하거나 보완을 하고자 로데이터를 다시 한번 수정 정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평가의 의미가 더 퇴색되는 변동폭이 더 커지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ESG 등급을 활용한 통계 분석 또는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 돼버리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경제의 기사에 따르면은 제목도 재밌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이냐. ESG 지표 난립, 기업 골머리. 기업이 골머리가 썩는 게 아니라 사실은 투자자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MSCI에서는 트리플 B 등급을 줬습니다. 근데 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A+로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동일합니다. 테슬라의 경우에 MSCI에서는 A 등급을 받았지만 레피니티브라는 평가기관에서는 56점, 그러니까 B 정도 점수를 줬습니다. 똑같이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반대로 MSCI에서는 트리플 C를 줬고요. 레피니티브에서는 86점, 거의 B풀이나 또는 A 정도의 평가 등급을 내렸습니다. 평가 기관별로 너무 상이한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등급을 갖다 써야 되는지 그걸 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는 각각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의 평가 등급을 한번 매핑을 해본 건데요. 블룸버그, MSCI 그리고 레피니티브 이 국제 평가사들의 평가 등급을 각각 매핑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 그리고 유럽 기업을 각각 매핑을 해봤는데 이 등급이 이상적이려면은 분포가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야 됩니다. 둘 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분포가 지금 어떤 유의적인 분포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R스퀘어로 보더라도 한 0.3 정도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분포를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특히 IMF, 이코노미스트, OECD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ESG 평가 기관의 평가 점수가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평가 점수가 얼마나 낮은 상관도를 보이냐면은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게 신용평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신용평가의 경우에는 3개의 신용평가사들이 각각 동일한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다 붙어 있는 모습이 신용평가가 보이는데, 이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ESG 등급을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의 경우에도 20점에서부터 80점까지 상당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금 변동폭이 60점 이상 가까이 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이 과연 선정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ESG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가 기간이 과연 여기서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문제는 수익률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ESG 펀드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ESG 펀드가 일부 금융업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ESG 펀드가 일반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계에서는 해당 연구의 똑같은 결과가 ESG 펀드가 시장 대비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언더퍼폼을 한다 또는 관련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OECD에서 2020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업계의 이런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치 제공자의 그 기간 설정 또는 전략 및 연구에 따라서 차트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고, 결론적으로 IMF에서도 ESG 펀드의 성과와 관련돼서는 아웃퍼폼이나 언더퍼폼 둘 중 어느 경우도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OECD도 동일한 게 ESG 등급이 높은 포트폴리오에서 아웃퍼폼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ESG 등급이 낮은 포트폴리오에서도 아웃퍼폼이 가능하다라고 아무 의미 없다라는 데이터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더라도 수익률과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초록색이 ESG 펀드가 되고 분홍색이 일반 펀드가 되는데 어떤 유의적인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ESG 펀드가 시장 대비 과연 아웃퍼폼을 하느냐? 아직은 아무런 유의성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고요. 다만 앞으로 지금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ESG 시장이 아직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또는 ESG 앞서서 말씀드린 문제점, ESG 평가 모델이 아직까지는 미완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앞으로 ESG 평가 모델이 좀 더 개선이 되고 표준화가 될 경우, 그리고 ESG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경우, ESG 투자 자금이 점점 확대가 될 경우에는 ESG 펀드가 지금보다는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볼 때는 아직까지는 유의적인 데이터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ESG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간단한 이해자 자본주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특히 그러니까 ESG를 볼 때 이해관계자, 고객,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고객, 직원, 사회,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이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기업들이 수익성만 추구할 경우에는 주주자본주의가 되겠지만,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모두를 함께 지역사회와 환경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자 성과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식품 기업 다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논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생수 시장에서 유명한 에비앙이라는 상수, 그리고 요거트 액티비아라는 요거트,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요거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5년 전에 에마니엘 파베르라는 CEO가 취임을 하고 ESG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ESG 경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됐고요. 동일 업종 대비해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 그러니까 수익성도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인데 이 수익성보다는 ESG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고, 결론은 이사회에서 이 에마니엘 CEO를 사임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ESG를 보는 관점은 기업과 사회 그리고 지역, 환경 모두가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고요.
ESG를 잘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기업 가치는 제고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ESG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비용으로밖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창출하고 있지 않던 어떤 ESG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비용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비용이라는 부분은 수익성과 마주했을 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기업의 항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ESG를 못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ESG 투자가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융시장에서 접근이 어려워지는 시장이 앞으로는 돼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는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균형적인 ESG를 강조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균형적인 ESG를 강조하는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고 기업 가치도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SG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ESG는 기후변화와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ESG와 비슷한 개념 CSR, SRI, 지속가능성 대부분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ESG 동향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정보공개의 표준화 그리고 의무화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ESG 투자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ESG 금융시장 자체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리고 연기금 중심의 SRI가 확대가 되면서 시장은 더 빠르고 급속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ESG를 투자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 네거티브 방법론, 포지티브 방법론, 그리고 ESG 통합 전략의 방법을 사용해서 ESG를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주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ESG 채권도 지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ESG 채권에는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그리고 지속가능 채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ESG 채권에서 조달한 자금은 해당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매직인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ESG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ESG의 평가 기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ESG 평가 기관이 너무나 다양하고 유의미한 데이터의 상출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ESG 평가 기관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평가가 과연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금융업계에서는 아웃퍼폼을 한다라고 밝혔지만 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지금 최근에는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ESG를 보는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주, 그리고 환경, 사회, 고객, 직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고요. 오늘 ESG 똑바로 알기라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